그러니까 지금 해외가 난리 났는데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 선거 개입했다는. 자 아까 그 번역해달라고 했던 내용.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확대 좀 해주십시오. 저 이거 풀세조로 잡아주세요. 이것만. 네. 중국은 어떻게 개입을 했냐? 중국은 친중 후보를 지원했고 반중 후보의 공격 전략을 반중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쓴 겁니다. 번역해서 쓴 겁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하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어떻게 친중 후보를 지원을 했느냐? 친중 성향을 가진 후보들한테 비공식적인 정치 후원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무려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수백만 달러. 예, 그리고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달걀을 한 광줄에 담지 말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예. 무려 11명에서 14명 정도에 달하는 후보들한테 동시에 투자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당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그리고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만 투자를 합니다. 그 당이 어느 당이냐? 트루도 전 총리가 있었던 자유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당의 포지션이죠. 예. 네, 정확히 민주당이에요. 민주당과 포지션이 똑같이 겹치는 당이 캐나다에서는 자유당이거든요. 근데 그 자유당이 2016년부터 집권을 했습니다. 네. 2016년부터 2015년인가요? 헷갈리는데. 왜냐면은 제가 네. 캐나다 2017년에 갔으니까 그때도 트루도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15, 16년 요때쯤에 트루도 총리가 처음 등장했는데 그때 뭐 센세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뭐 30대 39살의 페이스도 총리다. 좋고, 뭐 엄청 언변 크고 좋고 잘생기고. 뭐 대학교 때는 뭐 토론 배틀 항상 나가서 우승했고 마치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데 뭐 잘생겼고 뭐 그런 얘기 되게 능력적인 면보다 그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여기에 캐나다가 들썩하면서 캐나다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뭐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루도 총리가 등장을 했었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멋있었어요. 잘생기고 영어 정말 약간 오바마랑 비슷하죠. 그렇죠. 오바마의 어떤 백인 버전이죠. 예. 네, 그런 사람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끌던 당이 어디라고요? 자유당입니다. 자유당. 근데 중국이 지원한 후보가 어느 당이라고요, 여러분? 자유당의 11명에서 14명의 후보에게 항상 중국이 몇 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이 내용은 조사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전에 CSIS 캐나다 정보국에서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제가 이름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떤 후보한테 중국이 지원을 했는지 이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정보 보고서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두 번째 자막입니다. 두 번째 자막. 네. 자, 그리고 기업 및 단체를 이용한 우회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친중 성향 후보한테 중국인이 가서 자, 돈 받아 이렇게 주면 안 받을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기업들한테 중국이 투자를 하고요. 그 기업들이 다시 제3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약간 다단계 방식이죠. 다단계네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간 돈이 약 140만 달러 정도였다. 140만 달러면 여러분 16억입니다. 16억. 자,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선거에서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2019년 선거에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가짜 뉴스 및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합니다. 소셜 미디어, 메신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캐나다 트위터를 많이 쓰는데 트위터라든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친중 후보를 띄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이럴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보가 괜찮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친중 성향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친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띄워야겠다라고 하면은 마치 트루도를 띄우듯이 이 사람은 능력적으로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처음 보는 사람들 댓글을 다는 것처럼 매크로를 돌리는 겁니다. 친중 성향은 감춘 채. 그렇죠. 감추는 거죠. 친중 후보를 띄우고 반면에 반중 후보는 끌어내립니다. 그 반중 후보의 끌어내리는 이유가 저 사람은 반중이기 때문에 끌어내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가짜 뉴스를 설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트위터에서 매장해버리면서 뭐 있지도 않은 성추행 의혹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뭐 접촉 사고가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뺑소니를 했다든가 뭐 이런 의혹들을 부풀리면서 이제 반중 후보들을 공격하고 유권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보고서 여러분들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런 여론 조작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댓글 부대가 좀 많이 있어야죠. 돈도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 중국의 교민 사회를 이용합니다. 캐나다에
차이나타운도 크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캐나다 내 친중 교민들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반중 후보를 비난하거나 집단적 항의 활동을 유도합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거 정말 소름 끼칠 거예요. 그 후보의 사무실을 깽판 쳐놓습니다. 가서. 전 뭔가 좀 많이 오버랩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정치판에도- 박수영 의원 사무실에 누군가 쳐들어가서 거기 헤집어 놓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 똑같은 방식이에요. 당시 이게 퀘벡에서 그 주 의원 활동을 하던 모 의원의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왜 유권자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면 집기를 부수고 나와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압박을 하는 거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든 사무실 뭐 고소고발을 통해서 그 해당 사무실을 침입했던 사람은 그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트라우마는 그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치를 포기하는 일도 있었어요. 아, 후보를 그만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반중 후보를 비난하거나 집단적인 항의 활동을 유도했는데 그것의 중심이 됐던 사람들은 바로 캐나다 내 친중 교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퀘벡 주면은 프랑스 불어 영향이 매우 큰 지방이고 사실 캐나다라고 보기 힘든 곳이에요. 저도 퀘벡을 2번 정도 갔었는데 네, 그런 곳까지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가서 그냥 깽판을 쳤다는 겁니다. 네, 자 볼까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럼 캐나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퀘벡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가 준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자유당 제가 말씀드렸죠. 캐나다의 민주당 포지션이에요. 자유당이 우세인 지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좀 요 정도 확대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가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호남 같은 것이에요. 맞아요. 토론토 시민. 자,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토론토를 포함한 대도시가 이 온타리오주에 있는데 자유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퀘벡주가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도 자유당 강세입니다. 그러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엘버타주 이제 주로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서부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공업 기반에 갖춰진 마치 우리 대구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 중화학, 중공업 이런 데가 이제 보수 지지 기반이 매우 강한 도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엘버타주 주민의 63%가 보수적 성향을 나타낼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에요. 이걸 왜 가져왔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온타리오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온타리오주 이민자 비율을 볼게요, 우리가. 이민자 비율 읽어주시겠어요?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데 네, 전체 인구 중 약 29% 그러니까 약 30%가 이민자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 이민자 중 대다수가 중국인인가요? 읽어보세요, 밑에. 중국계 이민자 및 유학생 수는 토론토는 중국계 이민자와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2016년 기준으로 토론토 인구의 약 11%가 중국, 온타리오주에는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 저 이거 직접 느낀 게 화면 분할해서 저 직접 느낀 게 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잖아요. 네, 그 토론토 대학교 가장 큰 대학교잖아요. 토론토에서. 네, 네. 거기서 이제 어학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랑 저희 학원이랑 토론토 대학교랑 이렇게 교류하는 네트워킹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거기 갔는데 저는요 중국인들만 보다 끝났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이 게 다 중국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요거 좀 확대해 주시면은 중국계 이민자와 유학생 수를 제가 따로 가져왔어요. 자, 토론토는 중국계 이민자와 유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2016년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1년에 한 50만 명씩 늘어났으니까. 토론토 인구의 11%가 중국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 인구에 여러분 토론토와 인구가 한 몇백만 되는 도시거든요. 서울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의 11%가 중국계라는 건 서울시 인구가 약 1,000만 명이잖아요. 그럼 100만 명이 네. 그럼 100만 명, 110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라는 소리예요. 중국계라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들한테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이 모든 선거권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앞전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어떻게 개입을 했습니까? 중국 교민 사회를 이용을 했고 캐나다 내 친중 교민들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론토의 인구가 11%가 중국계면 여러분 중국 친중 성향의 후보를 띄우는 건 너무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11명에서 14명 정도의 자유당 후보 이 중에 6명이 토론토에서 출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토론토를 완전히 친중 성향의 그 정치 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텃밭으로 만들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 토론토가 우리가 캐나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토론토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예. 그 도시를 지금 먹으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로 바꿔 말하면 서울시를 중국이 먹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 그렇게 그런 활동들을 벌려온 것이 바로 중국이다. 자, 그러면 중국은 뭘 노렸느냐? 뭘 노렸느냐? 중국은 왜 캐나다 총선에 왜 개입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다 가져왔어요. 글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은 너무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거 캡처 좀 해두세요. 캡처. 자,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친중 성향의 캐나다 정부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중국은 캐나다 내에서 친중 성향의 정치인과 정당이 권력을 잡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자유당 내 일부 정치인들이 친중 성향을 보이면서 이 중국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이 부분을 노렸습니다. 즉 자유당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릴 필요가 없다. 캐나다의 이익에 맞게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트레더 총리가 입에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의 기본 목적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좋죠. 좋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잡을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애초에 캐나다는 바로 미국 밑이잖아요. 바로 미국 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오히려 관계를 더 개선하는 것이 나라의 큰 이익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기침 크게 한 번 하면 캐나다는 흔들려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자유당을 정권이 지금 계속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서 어떤 그 친중 성향을 보이니까 중국이 그것을 역이용한 겁니다. 역이용해서 친중 성향의 정치인과 정당이 권력을 잡도록 지원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화웨이, 그 5G 장비 금지, 또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 비판 등에서 중국 갈등을 빚어왔죠. 그 전에 캐나다는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본인들의 또 화웨이 장비 캐나다도 같이 미국과 안 쓰기 시작하고 본인들이 기술 협력을 하고 싶은데 캐나다가 미국의 편에 서서 그걸 안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든 캐나다와 미국을 떨어뜨려 놔야겠다. 캐나다를 자신들의 국익에 맞게 끌어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캐나다의 친중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영향력을 투사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반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중 성향의 정치인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캐나다는 세계 제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캐나다가 중국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생산하는 데 필요한 휘토류가 캐나다에 정말 많이 내장되어 있어요. 석유, 천연가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이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든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국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여기 사활을 건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뭐 중국이 캐나다만 그랬습니까?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호주 관련 보고서가 좀 준비되고 있어요. 예. 또 올라올 겁니다. 그것도 호주의 총선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그것도 곧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그것도 제가 요약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지금 뉴질랜드라든가 중국은 이런 나라들의 최대한 중국이 개입을 해서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10년 넘었어요. 이 노력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중국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결실로 다 돌아온 거네요, 결국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이 부분을 보고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네. 뭐냐? 중국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서 중국의 그 공산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공산당 체제가 옳고
너희 민주주의 체제는 한없이 취약하고 허약한 체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즉 소방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개입을 통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선거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야 민주주의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헌재 보면 사람들이 지금 헌재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까? 안 하죠. 못하죠.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재가 지금 굉장히 편협된 생각 그리고 상당히 이질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누가 보면 민주당의 친위대처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재에 대해서 신뢰를 거두고 있는 건데 이건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슬픈 일이에요. 맞아요. 헌재가 무너졌다는 게 사실 대법원이 무너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노린 게 누구다?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선거 개입을 통해서 혼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불신론이 일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야 그러면 중국의 그 권위주의 체제 선거도 없고 아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 공산당 체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즉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새로운 뉴 노멀이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 체제의 그 허약성, 민주주의 체제는 언제나 선동에 취약하고 뭐 사람들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혐오감을 느끼고 공산당 독재 체제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이었다. 이 네 가지가 보고서가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다 하나하나 뽑아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건 사실 캐나다가 먹혔네요. 다행히 안 먹혔죠. 먹히지 않았나요? 지금 보수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된 게 여러분 이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3년에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트루도 정부가 조사에 잘 협조를 안 합니다. 엄청 질질 끌었죠. 시간이. 질질 끌면서 협조를 잘 안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조사의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되지 않다가 결국은 지금 1월 28일 날 보고가 됐는데 지금 트루도 총리는 전 총리가 됐죠. 지금 9년 만에 캐나다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요. 보수당의 당대표가 캐나다에서 서로 새로운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트럼프가 네. 해당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관세에 대해서도 엄청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캐나다도 정상화에 들어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데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데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데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